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삶의 지혜,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온 철학적 관점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이 땅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살펴보고 고민해온 주제 가운데 하나인 나이 들어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편안하고 행복한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도 믿기 어렵고 결국 남는 건 집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참 많았죠. 사실 평생 일해도 내 이름이 적힌 등기 서류 한 장 가져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면에 대중교통 갈아타기보다 더 쉽게 넓은 평수로 옮겨가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집이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전반적인 흐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한국인에게 집이란 성공과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재산을 불려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노후 대비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고도성장기였던 예전과는 달리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젠가 우리 모두 마주하게 될 노후의 주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든 나이 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해야 하나, 아니면 병원이 가까운 도심에 있어야 하나 등등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죠. 한 조사 결과를 보니 50세부터 65세의 중장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노후 주거지에 대해 물었더니 지금 집에서 계속 살겠다과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라는 답변이 절반씩 나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주변을 보면 은퇴 뒤에 반려동물도 키우고 작은 텃밭을 꾸려서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시골이나 도시 외곽으로 옮겨가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이사를 고민 중이신 분도 많을 텐데요. 보통 사람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집을 한 번쯤 옮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노후의 집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마음만 앞서서 결정했는데 현실이 그리 만만치 않아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본 노후 주거지 선택 시 꼭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크고 작은 사례들을 통해 얻어진 통찰인데 제가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다뤄보며 여러분과 깊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작은 집이 편하다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실제로 60대 이후가 되면 자녀들은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혹은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죠. 이때 나는 이제 작은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10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원룸형 주거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대상 임대주택도 전용 8평에서 10평 정도가 흔합니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 있는 주거용 건물 중에도 이런 소형 공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너무 좁아서 답답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답답함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작은 평수를 택했는데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들여놓으면 바로 꽉 차버려서 숨막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10평이라는 평수가 사람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면서 필요한 물건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좁아지면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두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이 큽니다. 결국 너무 좁은 집은 피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곤 하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크기가 적당할까요? 사실 한적하게 살고 싶은 분이라면 평수가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18평이나 20평대 정도의 소형 아파트나 주거 형태면 충분하면서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적당히 거주 공간이 확보되어야 소소한 생활 도구들을 놓아도 불편함이 없고 자녀나 손주가 잠깐 들렀다가 자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도 마련되거든요. 물론 자녀들이 명절에 오면 집에 묵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큰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져서 자녀들이 왔다 가더라도 집에서 묵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식사 한 끼 하고 친정이나 시댁 근처에 머물거나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 그 희미한 가능성만 믿고 큰 집을 고집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매일 살아가는데 어떤 부담이 없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이 들면서 쓸데없이 평수만 넓은 집은 청소나 유지 비용 면에서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작게 가겠다 하다가 10평 미만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큰 평수를 좇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어서 복지관 근처에 살면 좋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 들면 하루하루의 루틴이 크게 바뀝니다. 직장에 나가던 상과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바로 지역 복지관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우선 복지관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돌봄 서비스도 있고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맛과 영양을 잘 챙겨주는 식단을 아주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취미나 여가 강좌도 잘 갖춰져 있죠. 특히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관 지원에 많은 힘을 쏟고 있어서 꽤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줄춤, 라인댄스, 사귐춤, 사교춤, 바람피리, 도카리나, 입바라막기, 하모니카, 배우기, 외국어 회화, 그림 그리기, 머리쓰기 활동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강의 등등 정말 다양하죠.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작은 일자리 지원 사업도 정보가 올라와서 참여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비싸고 전문적인 학원을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복지관 안에서 훨씬 부담 없는 비용으로 수업을 듣거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삶이 단조롭게 흘러가지 않고 활력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년의 복지관 근처에 계시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게다가 문화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시골 깊은 곳으로 갈수록 부족해지기 때문에 노후에 새로 옮겨갈 지역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꿈꾸는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은퇴 후에 공기 맑은 시골에서 텃밭도 일구고 꽃밭을 가꾸면서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지내고 싶다는 로망을 누구나 한 번쯤 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시에서만 오래 살던 분들이 전원으로 가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나 마트가 가까이 없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혼자 벌레를 잡고 집 주변을 관리하는 일도 간단치 않죠.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도심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답변이 무려 64%가 넘었다고 합니다. 도심의 소음이 싫어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다고 떠났다가 막상 시골에 가니 오히려 마을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해서 차소리가 듣고 싶더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75세 무렵이 되면 병원에 가야 할 일이나 몸이 불편해져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해지고 그러면 결국 의료시설이 가까운 도시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모든 분이 전원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평소부터 굉장히 활동적이고 텃밭 가꾸기나 마당 관리 등을 즐길 체력과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교통수단을 직접 운전할 자신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도시에서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있으면서 공기가 맑고 자연을 접하기 쉬운 근교형 전원 주거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마트, 복지관 등 기본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결국 병원과 얼마나 가깝냐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라고 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안심이 되죠. 노년기에는 크고 작은 병치레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차를 직접 몰기도 힘들어지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어려우니
걸어서든 버스를 타든 편하게 병원을 오갈 수 있는 곳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70대 이후라면 여가 생활이나 자연환경보다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건강관리잖아요. 50대, 60대에는 문화시설이나 전원 풍경 등의 우선순위를 둬도 되지만 70대 이상이 되면 건강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어디가 아플 때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살아야 안심이고 병원에 들르는 횟수가 적지 않으니 그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이 있는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야외에서 운동이나 가벼운 걷기를 즐기시는 추세거든요. 노후의 건강관리에는 걷기만 한 게 없다고 할 만큼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가 없다면 마음을 먹어도 잘 나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차로 이동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꾸준히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 너무 멀지 않게 걸어서 몇 분 거리 정도의 산책 코스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늘어나죠. 그러면 혈당 관리에도 좋고 관절이나 뼈 건강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며 골절이나 혈관 질환 같은 걸 예방하기도 쉽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걸으면 우울감도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노년에 가장 중요한 몸과 마음의 건강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혹시 자녀와 가까이 살면 노후가 덜 외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혼자 살게 되었을 때 너무 큰 집이 공허하거나 무섭게 느껴져서 이사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와 아예 합가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함께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살면 생활비나 식비 부담이 줄기도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를 적당히 두는 방식을 권유드리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가까운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살아서 손주 돌봄이 필요할 때나 아플 때 쉽게 오갈 수는 있지만 한 집에 함께 지내지는 않는다는 식이죠. 이게 장점이 참 많습니다. 내 생활 영역을 크게 침해받지 않으면서 필요한 순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아예 같은 집이 아니라 같은 동네나 가까운 단지에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나이가 들면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대중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운전이 서툴거나 힘들어질 수 있고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기 마련이죠.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가 매번 차로 데려다 줄 수 없으니 지하철역이 가까운지, 버스를 타기 편한지, 혹은 택시나 마을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외출을 안 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줄어드니 고립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소비 성향을 생각해 보면 장을 볼 때 전통시장에 가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마트나 편의점이 아무리 가까워도 더 저렴하고 정이 오가는 시장을 선호해서 일부러 버스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런 움직임조차 어려워지니 결국 돈을 아끼고 싶어도 못 아끼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찾아올 때도 교통이 너무 불편한 곳이라면 자녀들도 자주 오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유지비용 문제입니다. 노후가 되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생활비 등 쓸 돈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해요. 똑같이 아파트여도 관리비가 저렴한 곳이 있고 아주 높게 책정되는 곳도 있죠. 주거 형태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여러 가지가 있으니 유지비나 청소 보수 등을 따져보면 어떤 집이 내 체력이나 경제적 상황에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그 시점에 집을 얼마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팔 수 있느냐도 큰 변수가 됩니다. 특히 돌봄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자녀 키우느라 꾸렸던 큰 집이 도심 외곽에 있어서 금방 팔리지 않거나 가격을 헐값에 내놓아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용으로 더 작은 집이나 좀 더 접근성 좋은 곳으로 옮겨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미 집에 모든 재산을 묶어두셔서 정작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집을 팔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매달 낮은 비용만 내며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가주택을 소유했던 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방식을 택해 여유자금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며 편안히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려 12년 동안 단 한 건이 고독사도 없어서 주목받고 있다더군요. 그 단지에는 4,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소모임이 1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꽃꽂이 모임, 붓글씨 모임, 독서 모임, 텃밭 가꾸기 모임 등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연중 내내 행사가 열리고 사람 사이의 교류가 끊이지 않으니 서로 건강도 살피고 안부도 묻고 돌봐주면서 관계가 탄탄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또 이 단지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아파트 관리를 맡기도 하는데 이게 일자리가 돼서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 서로를 챙기고 교류하고 일도 얻고 활기를 유지하면서 외로운 죽음이 생길 틈이 없는 구조인 거죠. 결국 이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나이 들어서는 혼자 외진 곳에 덩그러니 사는 것보다 주변의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살면 훨씬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적한 시골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평생 꿈이었고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큰돈 들여 땅을 사고 집을 짓기보다는 월세로 잠깐 살아보면서 내게 정말 맞는지 시험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몸과 마음이 외지고 고요한 곳에서 정말 잘 적응하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시골살이 체험을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진 않구나를 깨닫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주거지는 대중교통이 가능하고 공기가 쾌적하고 24시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추천사항이고 결국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 속에서 사는 힐링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도 있고 손주와 가까이 지내는 게 인생의 기쁨이라는 분도 있고 평소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즐기면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중시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 은퇴 후에 어디로 어떤 형태의 집으로 이사할지 고민하실 때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은퇴 이후 집을 옮길 때도 나는 왜 이사를 하는가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전원 생활이 좋다더라 라고 하니까 혹하는 마음으로 덜컥 이사해버리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령 내가 건강 때문에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가깝기를 바라는데 전원으로 내려가 버리면 뜻밖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정말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서 간 건데 오히려 사람 사귀고 활동하는 걸 더 원하던 분이라면 도시가 맞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살 곳을 정하는 문제는 노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삶의 후반부가 점점 길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외로운 생활을 하거나 지나치게 관리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원 접근이 어려워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꼭 자신만의 정확한 기준과 우선순위를 세워두시라고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노년의 삶이 더욱 빛나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8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다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평수 선택 시의 주의점, 복지관과의 거리, 전원주택 선택의 현실,
병원에의 접근성, 산책이나 운동을 위한 주변 환경, 자녀와의 거리 설정, 대중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유지비용 문제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나만의 실질적 필요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겠죠. 마지막으로 집이란 것은 늘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야 하지 나를 올가매는 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잦은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곳이 결국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말씀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기에 자신에게 꼭 맞는 보금자리를 찾아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골살이나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가볍게 시도해보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지혜를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맞이할 황금빛 인생,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노년이 지혜롭고 빛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이 시간이 서로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삶의 여러 고민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긴 말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늘 평온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다음 기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